뭐 요 최근에 뭐 대선 지선 이후에 우리 쪽 지지자분들이 뉴스를 안 본다 했다가 요새 다시 보기 시작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음. 지지율을 확인하면서부터요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근데 이거 지금 슬퍼해야 될 일이긴 한데 얼마나 진짜 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불과 정부 출범 2달 만에 전 역대 정부 2년 만에 걸쳐 2년 흘려와야 나오는 그런 지지율이 지금 보이니까 30%대가 아예 고착되는 분위기잖아요. 저는 20%대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뭐 좋은 소식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때 이거를 좀 저지하려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지금 뭐 경제가 좋습니까? 대환경이 좋습니까? 뭐 민생이 좋습니까? 다 안 좋잖아요. 근데 또 집권 여당 내에는 또 뭐 잘 됩니까? 여당 내에도 시끄럽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래서 위기를 타개하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당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당 내에도 그렇고 경제 문제, 민생 문제, 물가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할 능력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걸 제시해 줄 만한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게 수사밖에 없는데 뭐 수사로 보여줄 거 말 게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20%대도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뭐 이미 지금 거의 더블 스코어로 긍부정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뭐 한 25% 이상 벌어진 것 같던데 어떤 조사에서는 지금 근데 심각한 건 예를 들면 KSY 조사를 봐도 그 조사에서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훨씬 높단 말이죠. 민주당보다. 그런데 거의 더블 스코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긍정은 34% 정도고 부정은 60%가 넘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지지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 지지자들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는 뜻이라서 그렇죠. 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아서. 지난 대선 때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을 보면 전체 대선에 우리가 유권자의 77.5%가 투표를 했고 48.9 뭐 이 정도 되는 그 지지를 얻었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지지를 얻었어요. 그렇게 치면 전체 유권자 중에 한 37%가 투표를 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근데 지금 그 37%가 깨진 상황입니다. 깨진 상황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지지자에게서도 외면을 당하는 상황. 근데 KS와에서 그 조사 결과에서 민주당의 그 지지율은 또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조사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진보층 응답률이 19점 몇 프로 정도로 아직까지 우리 쪽에서 그 응답을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부정이 뭐 60% 가까이 되는 걸 보면 뭐 우리 쪽은 뭐 둘째치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마저도 그쵸, 뭐 등을 흔들리는.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의미의 데드크로스인데 네. 대통령이 심지어 여당 지지율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좀 독특한 현상이죠. 이런 경우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처음이죠. 그렇죠. 예전에 아마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초기에 그 광우병 얘기 나오면서 막 떨어졌지만 그건 이제 외생 변수였고 그걸 어찌 보면 이제 국민들이 광우병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자체적인 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보통 이제 40%대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40% 밑으로 떨어지면 위험하다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한 2년 이상 걸렸던 것 같고 그전에도 보냈는데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단임제이기 때문에 초반이 제일 높고 위로 갈수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40% 떨어지면 앞으로 뭘로 올릴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지금 예를 들어 그전에는 70-80% 했다가 점점 떨어져서 나중에 한 2-3년 후에 40% 된다. 이거는 어찌 보면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건데 지금은 처음부터 만약에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지금 거의 수직 낙하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일주일에 지금 뭐 거의 뭐 7-8%씩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럼 다음 주에 당연히 20대 안 해요. 근데 20%대 떨어지면 제가 보기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는데 당장 아마 이걸 계속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고 끝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걱정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쪽이 할 줄 아는 게 수사밖에 없으니까 이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 뭐 국정을 이번 고발하는 것처럼 사정정국 수사정국으로 몰아갈까 봐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이 역대 정권에 한 2달 100일 정도 지났을 때 뭘 했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일자리 전광판 설치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해서 막 이 논란이 나올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경제
우리 참조 경제 그러면서 놀렸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별로 창조 경제 지역센터 센터 만들고, 만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제가 기억 MB노믹스 그러면서 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LH 통합을 했어요. 음. LH 통합하면서 뭐 공기업 민영화 이야기도 하고 뭐 별별 이야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성장 뭐 이런 이야기 나올 텐데 윤석열 정부는 일단 국정 목표가 없어요. 네. 없죠. 예. 뭘 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네. 생각이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음. 뭘 하는 게 있어야지 지지율을 올리죠.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다못해 뭐 미국산 소고기라도 수입을 하든지 말든지 이게 뭘 생각이 네. 없어요. 근데 이게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그 아니, 생각 없는 국정-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렇죠. 아니 이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걸 먼저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부정평가 이유 중에 거의 1, 2를 다투는 게 국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라요. 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국정 운영에 좀 관심 갖고 민생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국정이나 민생에 너무 관심이 없다. 이게 이유예요. 저는 대통령 부정 지지율로 이런 게 이유가 된 거는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 일 좀 해 이거거든요. 국민이 다 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술 먹고 돌아다니지 말고 일 좀 해.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는. 관심 가진들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음. 저는 뭐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거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명박 그렇죠. 대통령이 인사혁신처 하면서 그 공무원 인사혁신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2030 계획 다시 꺼내가지고 공무원들 엄청 괴롭혔어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면서. 실제로 그 MB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들게 한 그 케이스였다고 와중에 알고 뭐 있습니다. 그리고 와중에 이제 꼼꼼히 자기 사익을 챙겨서 사익을 문제지. 챙겨서 입마이 문제인데, 포켓도 하고 뭐. 그리고 서울시장을 해봤지 않습니까? 이 행정도 해본 정무적인 거죠. 행정을 해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대통령실에 전문가들을 많이 두겠다고 해서 민관 협의체를 두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말도 다 걷어들이고 있다고 해요. 수사 전문가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아니, 원래 대통령실 그 10층이잖아요. 원래 5층, 6층부터 10층까지는 그 민관 전문가들 모셔서 협회로 한다고 만들겠다, 했거든요. 위원회로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했었죠. 그러면 거기를 뭘로 쓰는 거예요? 아 근데 또 5층까지 위원회는 다 쓰다가. 없앤다면서요. 없앤다고 합니다. 만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같이 소통할 전문가 그룹도 두지 국가 않겠다라는 기구에 거거든요. 대한 기본 이해도 부족하신 분이에요. 위원회라는 게 이제 다부처 간의 이제 협력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대부분의 위원회고 아니면 이제 미래지향적인 연구 과제를 만들려고 해서 자문위원회 그렇죠, 만들고 뭐 이런 그건데 그게 왜 필요한지 아마 제가 보기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왜 뽑아놓고 지지율 하락시킴 웃긴다 진짜 웃기네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2번 찍으신 분들을 머리에 뭐 네. 이렇게 좀 표시를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억울하죠? 음. 지금 그 도어 스태핑이라고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하던데 네. 약식 무슨 뭐 해라? 약식, 약식 아, 기자회견. 네. 그거를 이제 그만할 때 된 것 같다고 싶었어요. 저희도 왜냐하면 지난주인가 천공 스승이 본인이 미리 얘기를 했더라고요. 본인 그만해야 방송에 된다고? 이제 그만할 때 됐고 이제 아, 또 그것 때문에 주일에 한 거야 그러면? 기자회견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방향 제시를 또 했는데 꼭 그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송을 누군가가 올려놓은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야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드디어 이제 완전히 취소를 하겠다라는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실 발표가 있었어요. 그 핑계는 코로나 핑계 네. 되죠. 너무 구차해요. 공색하고.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하겠다 그랬는데 그렇죠. 앞으로 안 할 가능성이 많죠. 일설에서 도핑 테스트라고 그랬다고. 아니 근데 사실은 아침에 술 먹었나 안 먹었나? 아니 근데 유일하게 그나마 하는 건데 뭔가 하는 거 있잖아요. 유일하게 그나마 그래도 좀 뭔가 미안해. 하네. 뭐는 하네. 한 유일한 거였는데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을 수 있죠. 제가 어제 밤에도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랬던 고위공직자들하고 뭐 저녁을 먹었는데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이 나라를 엄청 잘 되게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는데 안 망하게 하는 거는 또 능력이 있어요. 그냥 제 생각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 관료 시스템에 들어가서 가만히 계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어 근데 스태핑 안 하는 거 잘하는 거다. 그나마 청와대에 있었으면 몰래 뭐 이렇게 반주라도 하실 텐데 거기는 완전 오피스 건물이라 가능하실지 모르겠네.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을 저기 거예요. 저기로 옮기면 한남동으로 한남동으로 7월 거기 좋아요. 이제 옮길 거잖아요. 옮기면 거기서 이제 하기 외교부 장관 공간이. 네, 거기 좋답니다. 경치도 좋고. 근데 거기는 뷰 보이면서 근데 거기는 관저라서 네. 어쨌든 근무는 나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그렇죠. 그 집무실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지율 하락 원인 중에 무슨 일을 하는지 진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전혀 없는데 그중에 또 하나는 아주 불통이면서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중에는 인사 실패가 있지 않나 싶은데 송옥렬 공정위 공정위원장 위원장이 본인 스스로 자진 사퇴했어요. 음. 근데 이것도 뭐 이미 본인이 낙마할 거라고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본인이 방송 얘기했어요. 인터뷰하면서 나는 낙마할지도 모른다고. 나는 그런 후보자는 또 처음 봤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자진 사퇴한 거에 대해서 뭐 많은 언론들이 본인 스스로 이제 뭐 그 자신의 이전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퇴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는 저는 지금 낙하하고 있는 이 지지율을 보고 이 정부에 발들이면 오히려 잘 있던 교수직도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교묘하게 탈출 먼저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비선 이야기라든가 이런 논란들이 정권이 한 3년차 정도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그 야당이라든가 걷잡을 수 국민적이 걷잡을 수 없는 박근혜 정부 때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정권 초창기니까 국민들이 아유 저러다 말겠지. 한 두세 달은 참아줘야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진짜 뭐 누구도 그렇게 표현했던데 기자들과의 허니문 기간이 있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국민들과의 허니문 기간이 훨씬 더 길고 더 단단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2달 만에 이렇게 지지율이 급전직하는 경우는 정말 저도 보기 드물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특별한 이슈 없이 야금야금 본인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그냥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반등의 계기를 뭘 만들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특정 악재가 사라지면 다시 또 그걸 그쵸. 사라진 걸 계기로 해가지고 좀 올라갈 텐데 이거는 스스로 그냥 본인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 특히 그 하락 이후에 가장 큰 이유가 국정에 관심이 없다, 국정을 잘 모른다 이런 그러니까 결국엔 너 능력이 없어 이거에 대한 평가라서 국정 초반부터 아, 저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라는 게 국민들 사이에서 확신이 생기는 분위기라면 앞으로 5년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 참 답답합니다. 저도 아마 이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이 여론조사에서 그 항목이 없던데, 그러니까 부인에 대한 게 굉장히 커요. 부인에 대한 게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사가 1번이라 그러는데 인사가 1번 아니에요. 김건희가 1번이에요. 김건희가 1번인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예전 같으면 뭐 만사형통 형 문제라든지 아들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친인척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좀 멀리 하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그때는 그나마 뭐 민정수석실이라도 있어가지고 친인척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민정수석실도 없죠. 그다음에 뭐 부인을 보좌하는 조직도 공식적으로 없죠. 근데 부인은 막 이렇게 활기치고 다니잖아요. 돋보이고 싶어서. 네, 활기치고 다니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은 제가 보기 어떻게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지 말라고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러면 부인하고 그러면 관두든지 아니면 부인은 못 움직이게 하든지 그냥 집에만 있으라고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부인하고 갈라서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그리고 그거를 관리할 조직도 없어. 민정수석도 없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도.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김건희 씨가 계속 이렇게 다닐 텐데 그럴수록 제가 보기에 지지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아마 좀 있으면 또 나오고 싶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참아요? 못 참지. 제가 보기엔 두 분 사이에 주도권은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제어를 하겠냐고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2부속실 만드는 거 반대하나 봐요. 내가 왜 2부속실이냐? 1부속실이지. 이자에 대한 불만. 말 된다. 네. 아 내가 왜 이야? 내가 그냥 부속실이지. 아니 근데 말 지금 되는데? 아니 그 뭐 청문회도 패싱하면서 막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 그냥 독주하잖아요. 근데 지금 자진 낙마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인사 검증 시스템은 결국 법무부 소속인 인사검증관리단에서 하게 돼 네. 있는데 거기는 지금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 뭐 저기 대통령하고 친분관계 얼마나 친하냐 이런 것만 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잖아요. 부인 신 씨. 네, 신 씨가 이제 거의 1호기를 타고 가서 문제가 됐는데 이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그 이원모 비서관이 검사로 있을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모셨는데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이제 대권 후보로 직행했어요. 직행했는데 거기에 이원모 비서관의 배우자 지금 이번에 1호기를 동승한 배우자와 장모가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후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원모 비서관이 본인이 바로 인사비서관으로 검사에서 직행을 해요. 근데 제가 이원모 비서관 경력을 좀 봤거든요.
그냥 검사만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행정 쪽 업무를 엘리트 중에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법무부에 가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 직원, 일반 직원들과 일반 행정 분야를 이제 맛을 좀 본다고요. 하다못해 어디 파견 가더라도 좀 맛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수사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그냥 인사비서관에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무슨 마치 자리를 대가로 뇌물을 준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아니 이런 경우가 있나요? 최소한의 행정적 경험도 없는 사람이 행정의 꼭대기에 있는 대통령실에 비서관으로 바로 직행하는 걸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왜 대검에서 인사했다는 사무국장은 인사 그보다 더 높은 사람 됐어. 총무비서관, 아 인사기획. 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 됐잖아. 그분 아니 물론 뭐 인사 행정 했죠. 근데 그분은 검찰에서 몇 인사 단계를 뛴 거예요? 한 직급상으로. 아니에요. 그분도 이현모 대검- 비서관 위에 있어. 그러니까 그분도 그러니까 인사기획관이 정확히 어떤 위치인지 인사수석이에요. 그치. 예전에 인사수석이면 거의 지금- 차관급인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1급이나 실장급이나 이럴 거예요. 아니에요. 인사수석 역할이에요. 그럼 인사기획관. 차관급이네, 네. 차관급. 예,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고시 출신이 아니잖아, 거기. 아 그렇죠. 거기는 고시 이제 출신이 검찰 아닌데 사무국장 근데 이제 출신. 사무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제 최고까지 이른바 올라가죠. 그 아마 4급인가 3급까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저 윤석열 총장이 이제 발탁이 됐잖아요. 중앙지검장으로. 그때부터 쭉쭉쭉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나중에 1급까지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아이, 아니에요. 과장 했다고 했는데 그분이. 검찰 사무국장까지 과장은 했어요. 무조건 최대치가 상급이에요. 아니, 사무국장 있어요. 사무국장. 사무국장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검 사무국장이 1급이거든요. 대검 사무국장 했어요. 대급 사무국장을 했다고? 네. 우와.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3, 4급인가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른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단된 그 직후부터 계속 윤석열 지검장이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요. 본인도. 이게 사실은 이현모 비서관이 그분 밑으로 갔잖아요. 수석 밑으로 갔을 때 말이 많았어요. 검사 출신이고 그냥 일반.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출신인데. 부장검사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음. 더 실세 같아. 그러니까. 부인까지 지금 거기서 왔다 갔다 아니 하고 왜냐면 이런 거 이게 보면. 이분이 부장검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네. 평검사였거든요. 네. 평검사에서 인사비서관으로 바로 직행했기 때문에 승진도 이런 승진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통상 아무리 그래도 이런데 청와대 들어가시는 분들은 직전 검사 경력들을 보면 법무부를 한 번쯤은 거쳤던 사람들이 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행정의 맛을 좀 조금이라도 본 사람들이 거기로 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행정의 맛도 안 본 데다가 사실상 검찰 업무도 아닌 곳이에요. 진짜 인사총괄하는 자리로 간 거거든요. 너무 황당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추천도 인사비서관은 거기서 하지. 검증도 법무부에서 하지. 나중에 저기도 임명도 하지. 그러면 윤석열 동기입니다. 이러봐요. 그러면은 추천하는 인사비서관이 안 됩니다 하겠어요. 법무부에서 안 됩니다 하겠어요. 누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다 무사 통과하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니까 그냥 맞아요. 하나마나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은 네. 정부가 아니에요.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형태는 대통령실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구성 방식이라든가 수준이. 무정부 상태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큰일인 게 어떻게 하나같이 추천하고 임명하는 인사들이 본인들과 친하고 잘 알던 인사라고 하지만 다 그 모양이냐고요. 그죠? 흠결이 없는 사람이 진짜 찾기 힘들 정도이기도 하고 검증 자체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지율 회복할 일이 진짜 없을 것 같다. 본인 대통령 자체가 뭐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주변에 좋은 참모 둬가지고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런 참모들도 안 보이고 같이 뭐 소통하는 것 같지도 그렇죠. 않고 그래도 국민의힘도 하는 거 보세요. 기가 찰 노릇이에요. 당 대표 아웃되는 날 윤핵관은 뭐 1,000명 데리고 산악회 가지려는 그거 참 야. 그러니까 뭐 진짜 오만이 거의 뭐. 그러니까 기존에 그 과거에 뭐 이렇게 인사비서관 자리에 검사가 가본 적도 없지만 굳이 얘기해서 만약에 인사비서관을 간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검찰국에라도 한번 법무부 검찰국이라도 근무를 했으면 그래 검찰 인사라도 좀 맛을 봤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죠. 보면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인사 카드 파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고 최종적으로 낙점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추천은 또 어떤 경로를 통해 받고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래도 이랬잖아요. 아니 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 봤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참 이런 일도 있어요. 물론 뭐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건 맞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뭐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제 징계를 하는데 당 대표를 징계하는데 또 정직 6개월이나 하고 근데 그거를 아니 거기 이준석 대표 그 얘기 하더만 보니까 아니 다른 분들은 대법원 판결 받은 사람들도 그냥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년 대선 때부터 이미 다 짜놓은 각본 아니냐 그러니까 당권은 윤석열 대권 주고 당권을 안철수한테 주기 위해서 거기에 핵심적인 게 결국 장제원 의원이었고 지금 이제 뭐 배우설 나오는 게 결국은 그쪽인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 쪽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지금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랑 뭐 연대해가지고 뭐 당권을 잡는 것처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대선 때 벌써 짜놓은 거 플랜에 따라서 움직이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 7억 각서도 보면 7억 투자한다는 게 아니고 유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유치를 한다는 거라서 또 유치를 또 각서로까지 쓰는 애. 이런 걸 비슷해.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올림픽 유치하겠습니다. 뭐 우리 뭐 엑스포 유치하겠습니다. 양해 그런 거랑 각서, 비슷한 MOU, 거예요. MOU.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그 알리바이 용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다 당한 나는 거지. 약간 이준석이가. 당했다는 생각도 이준석이 들어요. 당한 거죠. 예. 근데 어찌됐든 어쨌든 그것도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주기로 한 거 보면 뭐가 있긴 있는 거죠. 그렇죠. 뭐가 있긴 있는데 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국민의힘 당원 당규 보니까 이게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 일단은 거기는 윤리위원회가 우리하고 달리 당대표 산하 자문기구처럼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문기구가 그 수장인 당대표를 징계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걸 염두에 두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징계 처분권자는 당대표예요. 당대표가 당대표가 그렇죠. 위임하죠. 최고위원회 의결 없이 제가 못하게 돼 국민의힘 있어요. 당원당규 아니요. 봤습니다. 제23조 2항에 네, 있어요. 현명한 사람이 네. 발의를 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윤리위 징계 자체도 당 대표가 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네. 걸 갖고 있더라고요. 조금 이제 오해하시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제명이라든가 탈당 권유는 최고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외 징계는 그냥 당대표가 집행하는 거예요. 당대표가 집행하는 네, 거예요. 당대표가 처분권이 있어요, 당대표. 네.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엉망진창이에요. 얘기했어요. 뭐냐면 내 징계를 보류하겠다. 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권한대행 체제가 위법한 거예요. 그 원성동 그분도 이제 법률가 출신인데 그 조항이 어떻게 되냐면 그 징계에 대한 처분권은 당대표 또는 당대표가 위임한 주요 당직자한테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얘요 당대표가 안 하니까 그 위임한 주요 당직자가 윤리위원장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위임했다 그랬는데 아니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위임한 사람이 그렇죠. 처분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위 개념을 끌어다가 그래. 그리고 그러니까. 위임인은 언제든지 위임을 처리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본인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위임 아니, 받은 지금 사람이 우리 세 분이 의원 중에 전부 다 준석이 편 들고 가세요. 아니 그렇진 않고 아니 저는 그냥 저기 그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정해놓은 법도 안 지키는 진짜 아니요 저는 알- 이준석 대표가 법률 분쟁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와줄 용의도 있습니다. 엉망진창인 당이란 얘기를 하는 준석이 거죠. 편 맞아. 네. 내가 봤을 때. 한 1년 정도 싸웠으면 아니, 좋겠어요. 아니 저도 그러다 보니까 그쪽 당규도 보고 우리 당규도 보는데 우리 당규는 왜 그 확정 시기가 재심 청구 기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재심 청구서 재심 안 한다는 그 접수를 하거나 아니면 재심 결정이 났을 때 확정된다고 있거든요. 거기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는 재심 보장되는 거고 재심 기간 지나야 되는데 권성동 이분도 윤리위원회에서 그냥 결정하니까 확정됐다. 끝났다라고 하는 게 효력 발생했다고. 정치적인 거지 뭐. 아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목소리 재심 큰 절차를 사람이 이기는 걸어도 거죠.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재심 나중에 필요가 없는 거지.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냥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 아 그런가? 극단적으로 보면 이제 법률적 투쟁도 할 하겠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청년당 하나 만드는 거 어때요? 이준석 대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당원 당규 이러니까 헌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언제든지 바꿀 수 언제든지 있고 바꿀 수 있는 거고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바꿀 수 있는 거고 정치적인 정당에서 헌법에 해당되는 것은 강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아니 그래도 지금 원래는 대표 뽑으면 남은 임기만 해야 되는데 남은 임기만 하면 공천권 없으니까 이참에 2년으로 늘리는 걸 이번에 새로 뽑는 근데 다들 대표로 너무 2년으로 즐거워하신다. 아니 근데 그게 정당이 무슨 동네 제가- 후원가게도 아니,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의 미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방송인,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유튜버 둘 중에 하나로서 저는 흑화되실 것이다. 참 죄송합니다. 준석아. 제가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굉장히 공격적이고 예의 없고 그다음에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갈라치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는 딱 30% 정치인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30%의 강한 팬덤을 끌고 갈 수는 있어도 50%를 넘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국회의원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늘 들었는데 이번에 징계 보니까 징계에 찬성하는 사람이 30%. 그다음에
미흡하다 하는 사람이 또 30%예요. 30%. 그러니까 이 징계에 반대하는 사람이 또 한 네. 30%고. 그러니까 진짜 30% 정치인이었구나. 그 미흡하다는 나오더라고요. 분들은 뭐예요? 징계가 더 더 강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그럼 찬성의 60%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적어도 적절하다 이상이 60%. 그러니까 저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좀 더 잘했어야 돼요. 그 꿈나무고 유망주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무를 베버리면 더 크게 성장하는 걸 막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지금 그동안에 자기 당대표 활동안에 좀 더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음모론까지도 이 뭐 어떻게 보면 정치 그 권력 다툼 안에 소용돌이 속에 지금 휘말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잘못도 했을 수도 있고 저는 이 과정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국민의 힘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니 뭐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법은 진짜 더 없는 거죠. 정부가 저렇게 못하고 있으면 국민의 힘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집권 여당의 자세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국민 민생이든 뭐든 챙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자세는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원구성 부분도 비타협적이고 지금 국회도 내동댕이 쳐놓고 자신들 그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에 이렇게 관심 없는 여당도 본 적이 없어요. 원래 국회 열어가지고 뭐 법도 통과시키자 그러고 민생 대책도 만들자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 국정에 관심 없고 관심 없고 국회에도 관심 없고 그나마 뭐 이준석 대표가 그나마 뭐 윤석열한테 맞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야당 역할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윤핵관이 다 당권까지 장악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 완전히 그냥 쓴소리 하는 사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선 때도 항상 고민했는데 이준석 대표 갖고 있는 게 2030 남자들이 그걸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선 때 항상 괴로웠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2030은 우리 지지 안 하고 여성들은 지지 안 하고 이런 정의당 쪽에 가 있어서 그 딜레마 상황에 놓이면서 계속 고민하고 어디에 나갈까 뭐 다페이스에 나가야 되냐 마냐 엄청 이제 갈등을 했는데 저는 좀 이번 기회에 우리 당 쪽에서 2030 남자들에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좋아서 갔던 건 아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걔가 계속 갈라치게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 좀 고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 대선 때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 많았어요. 그렇죠. 고민했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가장 큰 변수는 이준석 대표가 2030 남자들이 지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못 뺏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2030 여성들도 우리 지지 안 하고 그 상에서 막 헤맸었는데 2030 여성들이 조금 오긴 했습니다만 이것만 갖고 안 되거든요. 그전에는 이분들이 우리 지지하던 분들이니까 그 부분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그럼 뭐 우리 자연스럽게 전략가 3대 전략가 민주당 아니시니까. 얘기로 넘어가게 돼.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저 남의 집 얘기는 여기로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